인천경영포럼 제484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사로 오신 홍대길 송암스페이스 대표이사께서 이른 아침에 아까 물어보니까 저 남양주 쪽에서 이렇게 출발해 오신 것 같아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내비로는 한 30분 전에 도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왔는데 오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조금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인사 말씀보다도 기왕 늦었으니까 강연사님을 모시고 바로 강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럼이 앞으로 금년 10월달 정도 되면요 참으로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강연회 500회 강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포럼은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우리 회원님들에게 계속 제공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집에서 오면서 일찍 도착해서 결례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인천에 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인천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구나. 처음에 내비 찍고 왔을 때는 한 30분 정도 먼저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주의 신비, 인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수준은 제가 수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수준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 제목에 보면 신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비라는 말은 귀신 신자에 감출 비자를 씁니다. 우주에 과연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주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도전이라는 말. 이 도전이라는 것은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표를 정하고 항상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 하면서 도전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도전이라는 말은 끌어낸다는 도자에 싸움 전자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걸듯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것이 도전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우주에 대한 도전이 뭐가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강의에 앞서 저희 센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암 스페이스 센터는 꿈 도전 우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립하신 분은 한일철강의 창업주이신 온자, 춘자, 보자 쓰시는 회장님께서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좀 작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옛날에 해양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주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꿈을 좀 심어주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옛날에 은하수를 봤던 그런 추억을 돌려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하고 저희가 센터를 설립했고요. 경기도 양주에 약 35만 평 대지에 인주고 4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민간 천문대이고요. 여기는 형제봉이라는 그 개명상 정상에 천문대를 좀 만들어 놨고요.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천문대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천문대가 픽디민이라고 하는 천문대가 있는데 피레네 산맥에 케이블카를 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송암 스페이스 센터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저희 송암 스페이스 센터의 자랑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1호 망원경이 저희 송암 천문대에 있습니다. 이 천문대에 망원경을 설치를 권했던 분이 서울대 이시우 교수님인데 우리나라 관측천문학을 처음 이끄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 은사님이시고 제 주례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송암 스페이스 센터는 우리 연구원들이 개발한 별자리판이 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송암 전문대에서는 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네타리움, 이것은 음양은 제가 국립과학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국립과학관을 통틀어서 플라네타리움의 음양시설은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자랑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챌린저 러닝센터라고 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저 러닝센터는 와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국제우주정거장, 지금 우리 하늘 높이에 한 400km 지점에서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하고 미국의 존슨 우주 스페이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주인을 양성하는데 그 두 가지 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3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레스토랑, 그리고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것은 매년 나사 과학자들이 와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송암 스페이스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고, 그게 현재 약 1년에 약 5만 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많은 학생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알차게 교육하는데 그 포커스를 좀 맞춰 가고 있습니다. 송암의 교육 방향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AI잖아요. 그리고 또 로봇인데, 저는 그 로봇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세계적인 로봇 회사, 우리 현대 로보틱스도 있고, 일본의 야스카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로봇 회사에 가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제는 공장에 로봇이 돌아가는데, 뭐 삼성 반도체나 이런데 로봇이 운영하는데 로봇조차도 로봇이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는 로봇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로봇 1위 국가라고 하는 것을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일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2021년의 통계입니다. 저희가 10명 중에 1명이 로봇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2위 국가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저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싱가포르, 중국이 무섭게 저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생들, 자라는 청소년들한테는 앞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매일 그 인공지능하고 생활을 하는데요. 챗GPT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지니라고 하는 KT 이제 인터넷이 있는데,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날씨도 가르쳐주고, 또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지금 챗GPT가 나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무섭게 지금 인공지능이 저희 업무와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특히 우리 송암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광영 총장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과 협력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도태되거나 순시되는 사람. 결국 교육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교육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송암 교육은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바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공부만 한 학생, 사회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도전적인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교육은 감각적이고 행동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암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만져보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보고 이런 교육으로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나사 과학자, 연구자들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남 바보 얘기를 드렸는데 강남 바보들이 도전하는 직업은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죠. 의사의 급여라고 하는 게 연간 한 5억, 10억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경영을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게 과학과 공학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자본, 교육자본 이런 얘기를 씁니다. 저희 송암에서는 과학자본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습득보다도 훨씬 중요한데 이런 송암교육의 방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주 강사 설교는 아까 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갔던 거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키우에 갔던 거고.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주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경험은 뭐냐면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신 이 내용입니다. 여기 우주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나사에서 우주 체험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긴 장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장비에 앉아가지고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지구를 한번 내려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이 장비를 타고 하늘을 올라갔을 때 세상은 온통 까맣고 어두웠어요. 거기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처음 앉지 지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 지구를 본 느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천문학 공부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저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어떤 경험은 뭐냐면 이제는 땅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한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 경험. 그러면서 새로운 우주가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신가요? 이게 금성입니다.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금성이 달처럼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우주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플라톤은 우주가 모든 게 원처럼 구처럼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게 플라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의 세계를 이어받은 게 기독교의 물론 그런 세계관이 동양으로도 넘어왔습니다. 근데 우주가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발견이고 저희 그 학자들은 과학의 시작이 이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대 과학의 시작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굉장히 다양한 것과 연관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권력입니다. 종교, 철학, 과학, 산업, 미래 생활 이렇게 다 관계를 맺고 있다. 권력이죠. 모든 권력자는
우주를 알고 싶어 했고 우주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생활만 보면 지금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시계를 보죠. 시간을. 이건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한국 천문대에서 우리의 시간을 정하는 데는 천문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천문학은 달력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력은 권력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달력을 옛날에 조선시대에 만들 때 그 달력은 이슬람과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중국에서 이 달력을 가져와서 저희가 달력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름은 중국 달력을 썼어요. 선명력이라든가. 그 얘기는 뭐냐면 권력자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중국은 한국에 달력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고 자기네 달력을 쓰게 했다. 이건 권력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저희 성함에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천자문 배웠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천자문 다 조금은 아실 거예요. 천자문을 다 외우면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들왕 지부집주 넓으로 거치라. 이게 이제 천자문 시작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우주를 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제일 천자문 처음에 나옵니다. 지부집주. 저 지부의 우자와 지부의 주자는 대체 무슨 집인가? 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한자에 많습니다. 집마다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지부와 집주를 천자문 공부하실 때 우는 어떤 집이고 주는 어떤 집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자는 처마를 나타내는 우자. 그리고 주자는 글포를 나타내는 상형 우자예요. 이런 상형 우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말이 한나라 때가 되면 우자라는 건 공간을 나타내고 주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로 의미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주관이 생기는데 서양에서는 코스모스라고 그리스에서 썼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나타내는 건데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가 뭔가? 우주의 질서. 그리고 유니버스는 지금 우리 현대과학에서 연구하는 스페이스는 저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주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손주라든가 혹은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할 때 우주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동양의 우주관은 천원지방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진 거예요. 평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개천설이라고 해요. 개자라는 덮을 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덮여있다. 그리고 혼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둥근 공 같은 걸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천설인데 개천설로 바뀌었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 땅 밑에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주를 생각할 때 평평하다는 이걸 언제까지 유지를 했냐? 18세기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서양의 신부 마테오리치라는 예수의 신부가 와서 처음 이 지도를 보여줬을 때까지만 해도 동양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땅은 평평하다. 그렇지만 서양은 좀 달랐을까요? 서양은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미 기원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쟀었죠. 그런데 서양 철학의 가장 큰 맹점은 이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그 세계관을
17세기까지 유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기독교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흙과 물이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고 불로 덮고 있는 이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뜨고 수성, 금성, 태양이 이렇게 도는 소위 얘기하는 지구 중심설, 천동설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을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역사에 안 나온 이야기, 기독교의 신부들이 반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 가까이 우리는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된 플라톤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현대적 우주는 우주라고 해서 거창할 게 없습니다. 지구 둘레가 지구 지름이 6,400km인데요. 여기 지금 노란색 보이죠? 여기 지금 노란색. 이 노란색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00km 정도. 이 100km 밖은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km 안쪽은 대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100km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느냐? 그냥 항공법에서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비행기가 날 수 있고 이 밖에는 공기가 없어서 우주선을 타야 됩니다. 우주 밖은 부산보다 가깝습니다. 대전보다 가깝습니다. 100km만 올라가면 우주예요. 그러나 이 도전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지금 이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년 되는데 여기 이제 은하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블랙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약 2만 5천 광년 떨어진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오리온 자리 이런 별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별은 이 우리 은하 안에 있습니다. 은하 밖에 있는 별은 너무 멀어서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별은 우리 은하 안에. 우리 은하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보는데 한 바퀴 도는데 약 6억에서 7억 년 정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지금 우리 은하수, 이 은하수라고 하는 거 했을 때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은하수가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데 이게 우리 은하의 옆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우리 은하보다 4배 정도 큰 은하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20억 년 뒤에는 그리고 37억 년 정도 되면 이렇게 커져요. 우리 아주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40억 년 뒤에는 우리 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안드로메다는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 년 뒤에는 충돌을 해서 하나의 은하가 됩니다. 그 이름을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성해서 밀코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는 텅 빈 공간입니다. 우리의 우주 크기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좀 우주 나이가 좀 137억 년 되고 지구가 40억 년 되고요. 저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 정도. 지구 지름의 약 10의 20승배 그 정도 됩니다. 우주의 역사는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저같이 천문학을 하거나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을 해요. 왜냐하면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그 다음에 처음 입자가 만들어진 게 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뭐 중성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백마불의 1초 정도 됐을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원자가 아니고 원자핵이 만드는 게 3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전자가 원자를 돌게 되는데, 그때가 38만 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빛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여기서 빛이 만들어졌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런 그 창세기 얘기하고 좀 약간 다른 게, 빛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별이 만들어진 것은 약 2억 년 정도 됐고요. 태양이 우리가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약 46년, 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 흘러왔습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지구에 모래알 수가 많을까요? 하늘에 별 수가 많을까요? 모래알 수는 이 정도 됩니다. 10의 18승. 별의 수는 10의 24승. 모래알 수보다 별 수가 많습니다. 또 우주의 질량은 지구 크기에 약 10의 30승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주의 밀도는 1제곱미터, 세제곱미터에 수소원자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보일까요? 거의 안 보이죠.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이 있어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똑똑하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우주는 5%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는 27%의 암흑물질과 68%의 암흑에너지를 몰라요.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암흑물질은 우리 은하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 모른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 이제 중력상수, 빛의 속도, 허블 상수라는 우주 팽창을 일으키는 이런 상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우주에서는 숫자가 다를 거다. 그리고 창조과학 같은 쪽에서는 우주 밖에 또 다른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소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원소는 지구와 태양,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원소는 우주에서 왔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만 보면, 우리 인간은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는데, 산소는 적색 초고성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수소는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질소도 역시 이런 초고성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은 우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빅뱅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9.5%인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빅뱅의 후예이고 별에서 오신 그대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뭐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아요. 넘어가고요. 또 궁금해하는 부분은 외계인은 있을까? 지금까지 찾아낸 외계 행성은 5,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과학이라는 느낌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이제 외계 행성이 태양과 같은 별 앞을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 부분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외계 행성이 있구나. 두 번째는 얘가 돌면은 적색편이 청색편이처럼 가까울 때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이 방법은 또 찾아냈어요.
세 번째는 직접 얘가 이 앞을 가리게 되면 그걸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이건 조금 고급 기술인데요. 이 태양인 같은 별이 있으면 이 앞에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 과학자들이 찾아냅니다. 다섯 번째, 이 무게가 서로 큰 차이가 안 난다면은 이 외계 행성을 하고 있으면 이 별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찾아냅니다. 현대과학이 아까 우주의 비밀을 5%밖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 날아가는 총알을 저희가 총을 쏴서 떨어뜨리는 그 이상의 우리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멀리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이런 작은 변화도 저희 과학자들은 찾아냅니다. 외계인이 있으려면 별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안 되고 멀리 있으면 추워서 안 되고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고등한 어떤 운명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현재 계산하는 결과 우리 은하에는 처음에 이걸 주장했던 분은 우리 같은 고등의 지능을 가진 그 외계행성이 한 10,000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세티라고 하는 나사과에서 연구하는 데는 한 100군데나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방정식을 만드신 분인데 이 메시지를 우주에 보낸 메시지를 받은 게 이 정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한 행복한 그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 대기가 있는 곳에 위험한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기가 다 차단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하고 이 전파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을 해줘요. 이 모든 게 우리 천문학자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파장만 다르고 움직이는 건 광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관측을 하려면 이런 걸 관측하려면 인공위성으로밖에 못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인공위성으로밖에 못해요. 이 전파와 망원경만 지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천문학은 여기에 많이 돼 있다면 현대 천문학은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망원경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천문학 얘기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탄 게 1903년이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 한 100년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동안에 일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로켓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로 우주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로켓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게 이제 독일에서 만든 VT 로켓. 이게 이제 로켓의 가장 시작인데 우리나라의 나로가 이 정도 돼 있어요. 사이즈나 이건 좀 사이즈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고 누리호가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한 H도 로켓, 그 다음에 유럽에서 아리안 이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로켓 기술이 뭐 그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펠컨 9 중국에서 하는 창정 이런 것들은 이 수준에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로켓들인데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런 로켓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펠컨 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펠컨 9은 로켓의 새로운 기원을 만들었어요. 2단 로켓이고요. 최초로 착륙하는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재사용하다 보니까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까지 발사한 것 중에 430개를 발사하는데 388개가 다시 돌아왔고 다시 발사하는 게 362회나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로켓을 쏘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쏘아를 할 때 인공위성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실어서 쏘아오고 지금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비용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네. 제가 좀 감동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올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위성 얘기 드릴게요. 인공위성은 뭐 궤도에 따라서 이제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가 있는데요. 고궤도는 이제 통신위성이나 뭐 방송위성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우리나라 무궁화 철계한 인공위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항상 24시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방송위성 같은 데 좋죠. 그리고 또 중궤도는 조금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는 인공위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GPS가 이 위성이 이 중궤도에 있습니다. 만약에 GPS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GPS를 쓰고 계시는데 내비게이션에 만약에 GPS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그 서비스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1978년에 GPS를 개발했는데 러시아도 운영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일본도, 인도 다 GPS를 자기 나라 GP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 GPS를 개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83년에 대한항공 사고가 있었어요. 앵커리지에서 날아오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을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로 비행기가 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대한항공을 접촉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미국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GPS를 개방하자. 이 항로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에는 별자리 보고, 그 다음에 육안 인식하고, 마침반 보고 이랬어요. 근데 GPS가 개방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는 저궤도 위성이 이제 가장 유용한 데인데요. 군사적인 거, 그 다음에 통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데 최근에 경향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국가별로 인공위성 보유수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나라, 일본이 이 정도 되고 한국이 정말 아까 세계 10위라고 하고 국가 경쟁력이 지금 10위권인데 20위라고 부끄럽게도 아직 이 수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일주일에 2번 로켓을 쏘면서 30에서 50개 인공위성을 뿌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는데 이유입니다. 지금 53%가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리는 거예요.
53%의 위성이 일론 머스크일 거예요. 일론 머스크 지금 우주를 돌고 있는 저궤도 위성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7,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45,000에서 5만 개의 인공위성을 지구를 싸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주의 제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통신을 장악을 하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면, 요즘에 뭐 언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누군가가 다 장악을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밌는 얘기로 우주선,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가 되면 이런 우주선을 타야 되는데, 지금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한 6개 정도 됩니다.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이건 이제 과거의 위성인데 시간 가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제 우주 크기별로 이렇게 지금 나열한 건데, 보통 지금까지는 우주에 올라가는 우주선이 최대 인원이 3명이었어요. 지금은 7명까지 타는 우주선이 개발이 됐고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100명이 타고 갈 수 있는 우주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타쉽입니다. 100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화 속에서 보는 스타트rek에 나오는 USS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인공위성을,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학생들한테 얘기 좀 하는데, 우주선 타고 갈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지금 이제 현대식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우주선을 타고 갔던 닐 암스트롱의 화장실은 이렇게 생긴 걸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떠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우주여행을 하려면 한 1,000억 정도는 돈을 내셔야 됩니다. 1,000억. 그래서 정말 조만장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주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20-30년 내에 1억 정도면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억 정도면 제가 아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주여행은 정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나라는 지금 달과 화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달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얼마나 가깝냐면 지구 10번 돌면 달에 갈 수 있어요. 되게 가까워요, 달은. 그러나 화성은 좀 멉니다. 한 2개월 걸려요. 가까울 때. 그리고 멀리, 화성은 이제 달은 지구만 돌기 때문에 항상 거리가 비슷한데, 화성은 태양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울 때는 한 2개월이면 가고, 멀리 있으면 10개월 걸리는데, 지금까지 달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폴로 계획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존슨 스페이스 센터를 만드신 분이죠. 이 두 분이 사실은 아폴로 계획을 추진을 하셨어요. 두 분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폴로 11호가 올라가고 17호가 돌아올 때까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은 공화당 쪽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주 계획은 일관되게 이루어져서 미국의 우주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말 지금 준비 중인데요. 1호는 지금 다녀왔어요. 그래서 무인으로 달을 한 바퀴 쫙 돌고 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올해 4명이 탑승해서 한 바퀴 돌고 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여기 착륙할 계획을 했는데, 아폴로 계획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다가 게이트웨이라는,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우주정거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달에 착륙하고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주인들이 선발됐고요. 그중에 이제 한국의 김용 씨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달과 화성에 자원을 이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꿈과 같은 일인데 많은 지금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주는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인데 우주정거장에 지금 가장 많은 게 하나는 그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실험들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 지금 그 베어링 아시죠? 베어링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여기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철을 완전 구체로 만들려면 중간에 그 안에 중심이 무게중심이 가운데 잡혀야 돼요. 베어링이. 그런데 중력이 있으면 얘가 자꾸 밑으로 떨어져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완전한 베어링을 만들려면 우주밖에 없어요. 무중력.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만든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만들려면 우주 실험실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령제약이나 많은 제약회사들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광물인데 백금 같은 거, 뭐 정말 그런 원소들은 달과 소행성에 엄청 많아요. 이거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우주공산이에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가져온 게 일자예요. 그래서 우주에 좀 뛰어들고 있고 현재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미국 백악관이 주도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에 나사와 NIH, 보건원, 노아 그런 데에서 그 수장들이 참여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가들은 천문대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 애들러 천체투영가라고 하는데 이 애들러는 백화점 사업하는 직무이죠. 그리프스는 이제 부동산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찰스 하이든 은행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부금을 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로열 천문대라고 하는데 이 로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보빙사가 미국에 갈 때 홍영식, 민영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로열이라는 분이 미국에 처음 갔던 우리나라 갔던 분인데 이분이 만든 이 천문대에서 명왕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세메르 오친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중퇴를 했는데 골드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자수성가한 분인데 금융회사도 만들고 이분이 또 기부를 해서 그리피스 가면 세메르 오친 천체교육관이 있고 또 할루마에 가면 오친마왕 이런 식으로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재승 교수 잘 아실 겁니다. 카이스트에. 정재승 교수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가깝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옥토버 스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청소년들한테 꿈을 키우자. 그래서 매년 10월이 되면 많은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전국 도서관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 천문학과 우주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화를 소개해드리는데 그 중에 나이트 스토프나 히든 피겨스 이런 많은 분들은 실화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가족과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